저는 후진국에서 와서 이거 잘 사용 못 하는데. 이게 이걸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새로 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새 걸로 드려도 될까요? 새 걸로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냥 하셔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래로 내리시면 계속 바뀌어집니다. 어디를 두고 눌러야지 제일 잘 되냐면 아니 요거 요렇게 여기를 보고 저걸 향해서. 요걸 네, 보고 감사합니다. 위로 누르면 앞으로 가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반가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5월 초에도 연애주소록을 막 뒤져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님 그 주소로 070 있는 걸 다 눌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는 저기 화상통화 잘 되니까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오랜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 등록이, 그러니까 초과 체류자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체류자니까 볼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상태가 된 지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가족관계 증명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록을 안 하고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남편이 제때 해줬으면 좋았지만 그 불법 체류 기간이 많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분의 벌금은 3천만 원이에요. 너무하죠?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벌고자 이 만삭이 된 임산부를 28주 3일인가 32주 되면 비행기를 못하니까 필리핀으로 보내고 한국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해갖고 이제 잘 들어오리라 기대하며 보냈는데, 대사관에다가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F6 비자 신청 서류를 해서 보냈는데 황당하죠. 여기서는 병원도 다니고 또 출산 비용이며 이런 준비를 저희 센터 나름대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출산도 이제 잘하면 되고, 본인 부담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준비되면 출산까지 걱정 없다 하고, 이제 이참에 이유는 뭐냐면요, 백신 접종 2차 한 사람이 4월 말까지 출국하면 자진 출국 기한 동안 그럼 이제 면제잖아요, 벌금이. 그래서 보냈는데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애태우며 저기 070 안 되니까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는, 제 기억으로는 손영경 선교사님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 네, 혹시 아시는지요? 그래갖고 메일을 보낸 다음 그 이메일 아이디로 카톡을 해봤더니 카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안 보내겠다고 그런 상황에 제가 다시 메일을 세게 보냈어요. 떠나기 전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도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안내 못 받았고, 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도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실제 그렇다 하니 행정 편의를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으나 이 사람 C3 비자를 주더라도
귀국시켜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약간 책임을 묻게 될까 봐 걱정스럽다고 그렇게 이제 토를 달고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어쩌죠? 제가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그랬는데, 그러나 제 동생이 마닐라에 있습니다. 여동생은 미국에서 마닐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나오게 하는데 요새 PCR 검사도 있죠. 또 다시 산부인과 진료도 해야 되고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폐소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경비 이만하면 넉넉하겠지 보내고, 그 시 고모님도 좀 주시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 비용도 많고 그래서 태웠는데 C3 비자로 18일 날 그 사람 진료 예약됐는데 그 며칠 전에 입국을 하고 그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엄마와 딸.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빠가 출입국 외국인청 가서 검사하고, 이유는 그 친부 친모 관계에 있는지 확인차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돕겠으나 문제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한선종 선교사님이든가요? 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공동체 행사를 해요. 제목이 마음을 열어요, 생각이 통해요. 어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공원에 가서 이주민들 나라별로 다 자기네 나라 소개하게,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음식, 또 자기 나라 게임을 소개하고 싶으면 게임, 또 자기네 나라 의상을 보여주고 싶으면 의상 체험하는 데다 각 나라 의상을 또 갖다 놓고, 그냥 여러 나라 한 10개국 정도 이주민들이 모이고 그 지역에 이제 한국인 선주민들이 남녀노소 와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행사를 해요. 코로나 때는 물론 취소하고, 작년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아리랑이 많잖아요.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그런 거를 공동체 대표들한테 보여주고, 나라별로 정하면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 와서 저기 찍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해서 시상을 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는 감리교인으로, 웨슬리안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을 늘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라면 어땠을까? 웨슬리는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건, 어떤 분이 나는 웨슬리는 좋고 루터는 별로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루터는 귀족들이 돌봐줬고 웨슬리는 정말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정말 옥외 설교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왔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거기 가야지 하고, 그래갖고 영국 그 브리스톨에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고, 오늘날까지 정말 사회 변혁가로, 사회복지의 근본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저는 역시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건너뛰기 쉬운 게 우리 목회자를 비롯한 정말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들 다 건너뛰기 쉬운 거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그러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몫이지만 거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쓰라.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추수할 때 곡식에 다 베지 말고 가장자리를 놔뒀다가 이삭 죽게 하라고 놔두라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놔뒀다가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걸 죽게 하라고. 그런 거를 그냥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요새는 월급쟁이라면 그거 일부를 그렇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쓰면 좋겠네? 아이,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으면 나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관심으로 이걸 쓰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는 많이 안 그런 현실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제가 목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79년에 부천에 가서 정말 전도사 아내로 그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남편은 집회를 많이 다니면 제가 아기를 업고 예배에 가서 반주도 하다가 아기를 맡기고 설교도 하다가 이러면서 남편의 목회를 열심히 돕고 그러다가 제가 90년대 초반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유산을 조금 너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돈을 주겠다.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나는 할 게 없는데, 그리고 저는 부족함이 없는데 강남 8학군 우리 언니들은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하지 하다가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종교교회 출신이에요. 남편은 권사고 저는 집사였는데 나원영 목사님 찾아갔더니 제가 서울신대 가려고요. 우리 동네예요. 사회복지대학원 가려고 그래요. 추천서 써주세요 했더니 감신대학원 가라고. 신학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를 그리로 보내셨고 저는 정말 명문대학을 졸업했을 때에도 저는 학구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정말 지저스 팬클럽 회장해야겠어. 그리고 기독 동아리를 하고 연극반, 합창반 하면서 인기 있는 선배고 학생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맛있어가지고 제가 첫 학기부터 마지막 학기까지 공부를 잘해서 한 명밖에 안 주는데 MDB는 그런데 맨날 장학금을 받았어요. 미안해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했는데 제가 엄마 장학금으로 갔는데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그 기도 동역자 이런 친구들 만남이 귀했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좋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면 정말 행복의 근원인데 그 요한 웨슬리 설교집에 혹시 Almost Christian 아세요? 두 번째 한국 번역이 뭐죠?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설교 제목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거기 보면 너무 훌륭한 장로급 이상의 기준인데 그런 사람을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할 수준의 사람을 어떻게 해? 근데 그 내막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은 응? 모든 우리나라 가정은 자녀의 대학 입시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꼭꼭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다 썼으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2022년은 제가 기대하던 해였어요. 금년이 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그 마지막 연도예요. 5년씩 2008년부터 12년까지 1차, 13년부터 18년까지 2차, 19년부터 22년까지 3차. 제가 여기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한 페이지로 모아서 혹시 선교사님으로 본 교회가 있다거나 그럼 그 바탕에서 이주민 선교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틈새 시장이라 그러면 어울릴지 모르지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아마 효과를 지자체나 정부를 통해서도 그 많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올려놨습니다. 게다가 2022년은 이주 인구가 300만이 넘을 거로 예상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죠? 코로나 팬데믹 터져가지고 정말 19년 19년까지 252만에서 20년에 내려오고 200만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오며 그들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걸 알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문을 열어놓고 오게 하고 다가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72년도에 변화되었을 때 저희 대학교에 로스 목사님이라고 오대원 목사님이 선교사로 와갖고 공대 지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오픈을 해갖고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들 기도 모임이 뜨거운 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처음엔 거실, 주방, 복도 그러다가 나중에 종로이가에 또 YWCA, 구세군 이러면서 그 화요 기도 모임이 커지게 됐고 오늘 예수 전도단은 그 와이엄이랑 같이 열방대학도 이렇게 운영하고 큰 선교 단체가 됐는데 그 오대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초창기 멤버들을 그리워하셔갖고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말 선교사로서 그때를 그리워하실 정도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자격별 현황 그래가지고 그 중국인들 비자가 체류 자격이 새로 생긴 거 H2나 그 동포들 비자도 생기고 F4나 중국인을 위해서 생겼는데 실상은 중국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감리교도 중국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네네. 그리고 저의 주일학교 제자도 이렇게 쫓겨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가방만 들고.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중국인들이 제일 많다는 걸 쉽게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그 1번으로 다양해지는 다문화 가족 형태와 선교 과제를 말한 이유는 제가 정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문화 가족의 형태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결혼 이주 여성의 그냥 처음 결혼 아니면 두 번째 결혼일 수도 있죠. 본국에 아이를 두고 재혼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본국에 자기가 자국 남성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을 데려오는 경우, 또 여기서 태어난 아이를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한국어를 다 모르고 자라서 중도 입국 아동이 돼서 국적은 한국인인데 그냥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문화도 그 엄마 나라의 문화가 배 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여기서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결혼이 아니라 동거겠죠. 제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놀란 거는 본국에 각자 배우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서 새로 만나갖고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기는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의 경우는 출생 등록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출생 등록과 함께 외국인 등록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필리핀 부부가 우리도 필리핀 갈 준비를 하자, 얘야.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 어린이집 학생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미랄 어린이집 설립해서 1997년에 설립해서 2019년까지 제가 원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처음 만난 미혼모 몽골 아이를 받는 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주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 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영어를 배우고 필리핀 말을 배워. 엄마 아빠 심정은 따갈로그어와 영어를 같이 좀 가르쳐 가지고 집에서도 쓰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얘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인터뷰도 많이 시켰어요, 부모님과 아이들. 근데 얘는 정체성이 한국 아이예요.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친구 사귀고. 근데 저희 어린이집 출신 아이들은 학교 생활도 적응도 잘하는데 이제 중도 입국해서 학교로 직접 가게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돼 있어서 학교장 재량으로 다 교육받을 권리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교육 현장은. 엄마가 제 어린이집 졸업생 중에 학교를 입학시키려고 가서 상담을 받게 하면 엄마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교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저 학비가 얼마입니까? 교감 선생님이 한국 아이들 학비 안 받듯이 외국 아이들 학비 무료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책은 얼마입니까? 책값을 물어요. 책도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아동과 차별이 없는 게 우리 헌법보다 더 우선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엄마들은 그게 불안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지는 그 다문화 가족 형태 속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혼율 높듯이 국제 결혼 가정 이혼하고 본국 남성과 재혼하고, 거기서 또 아기가 태어나면 만약에 이 엄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아이가 한국 국적으로
출생 등록이 되는데 만약에 영주 비자인 상태에서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하면 아이는 한국 국적이 없어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생김새 외국인, 또 신분증 외국인, 또 집에서 쓰는 언어가 주로 외국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랄 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그러나 무지무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별거 가정도 많고. 제가 그래 주실래요? 지금 저기 슬라이드 오네요. 슬라이드 5 해주실래요? 네. 1 하나 앞에 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형태가 다양한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 과제를 갖고 전략을 세울까? 그래서 저는 이 번호 중에 1번, 2번, 3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난민 그 과제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고 이주 노동자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1번과 3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주민과 자녀는 그 학교에서 차별이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뭘로 대답하실까요? 네, 차별이 있고 게다가 저기 외모가 중국 몽골은 한국인 외모랑 비슷해서 차별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적 언어를 쓰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엄마랑 딸이 전철을 탔는데 얘가 엄마 말하지 마. 중국 엄마인데 말만 안 하면 엄마가 외국인인 거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를 만났을 때 방학 때 어떤 친구 제일 보고 싶었어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이 대답이 송 목사님이요. 아니 나 말고 내 친구. 그런데 내가 제일 보고 싶었대요. 방학 때 수시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국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 결과 선생님으로부터의 차별이 굉장히 괴로웠고 자기는 못할 거라고 계속 초, 중, 고 다녔는데 고3 때 친구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시작이 돼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기 새 삶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차별적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전염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린이집에 2개월 전에 불란서인데 흑인인 여자아이 6세 아이가 한 2달 다녔었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차별이 없어요. 굉장히 친하거든요. 중국 제일 많고 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다양하게 같이 다니는데 외모가 몽골, 눈에 띄는 애들도 있고 눈에 안 띄는 애들도 많이 있어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설사 그렇다 해도 이렇게 그 차별적인 요소를 선생님이 차별적으로 안 하면 애들은 굉장히 그 친구가 쉽게 된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필리핀 엄마가 저기 영어 강사인데 돈도 잘 벌고 아파트도 큰 아파트 살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엄마 때문에 나 다문화야.
이분 한국 국적 취득을 할까 말까. 영어 강사는 또 차별적이에요. 한국인님은 강사료를 조금 주고 외국인님은 많이 주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시간에 인권 감수성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그거를 해소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밭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얘의 역할은 너무 귀중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 배제에서 통합으로, 이 통합은 이주 여성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더 유능한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주 잘 길러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 동아리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다문화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을 특별하게 하루에 1시간, 그 학생들은 20명인데 월요일 4명, 화수 목금 4명씩 오면 아이들을 한글 수 지도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우수한 아이로 키워지는데 역할을 잘하죠. 근데 신기한 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무시를 안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공부를 잘해요. 시험 보면 뭐 받아쓰기 보면 100점. 지금 초등학교 성적표는 구술이고 엄마가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등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애들은 알거든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무시를 못해요. 응? 한국 아이들이, 잘난 아이들도.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하나는 금년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누군가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미등록 아동의 교육권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체류 비자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하고 한참 우느라고 전화를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필리핀 엄마가 자기 딸하고 비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럼 서류 준비해서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벌금을 30%만 내면 되니까 10년 넘으면 아까 얼마라 그랬죠? 3천.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만 내면 얼마죠? 900만 원. 그게 큰 돈이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구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조금 나 50만 원 빌려줄게. 돈은 벌어서 갚아도 돼. 막 이러고 막 모아가지고 한 달 이내에 내면 그 30% 감면 혜택을 받지만 한 달이 초과되면 그게 40%로 늘어날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부모 가정은 좀 여유 있게 봐주면 안 되냐고. 부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차이가 심하잖아요. 생활비도 들고. 그랬더니 그래도 다들 준비해 오던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몽골 집은 2명 어른에다 아이는 면제예요. 근데 2명 다 10년 넘었어요. 얼마죠? 900만 원씩 2명이니까 1,800만 원. 근데 정말로 잘 마련해서 내고, 저희가 여러 가정 10명도 더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살려서 엄마는, 아빠는 G1, 아이는 D4. 유학생 비자지만 지원 비자는 막 석 달에 한 번 연장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연장하는 것도 있고, 정말 난민 인정을 받을 때 F2 받으면 3년 하지만 회사 다니다가 사장님 제가 체류 연장해야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제가 혹시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실까요? 아이고
이유는 태국 국적의 미얀마 카렌 쪽 난민 이번 주 불후의 명곡에 출연합니다. 이화라는 소녀 가수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5월 29일에. 그래서 아버지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태국 현지법을 따라야 되는 것 때문에 혹시 선교사님 계시면 도움 받으려고 그랬는데, 난민의 경우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정말 OECD 중에 최하인데다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하위예요. 난민 인정률이. 그런데다가 국회의원들은 왜 우리나라 세금을 가지고 외국인을 돕냐고 그러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법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속상해하는 건 한국 아이들은 보육료가 100% 지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경기도 조금 나아요. 지원돼요. 근데 영아는 아니에요. 0세, 1세, 2세는 아직도 0%예요. 근데 6개 시가 이제 영아도 지원한다 그래요. 이거 왜 법으로 안 되죠?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외국 아이 잘 키워야 되는데 택배를 보낼 것도 아니면서 잘 키워야 되는 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잘 키워야 되는데 아직도 마련이 안 된다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이혼한 사람, 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뭐 상관없이 당신은 결혼 이민자입니까? 뭐 이러면서 받진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도움이 필요하면 오라고. 제가 이제 저희 센터를 하나씩 말씀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했고 국가정책 이해를 제가 한 장으로 넣어놨습니다. 원고에다. 그러면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래서 국가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회의 역할을 지역사회 속에 찾을 수 있다면 그 선교 전략은 잘 먹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외국인 정책 했고, 또 지역사회마다 대학이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공단이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지역사회의 그 실태를 보면서 저거를 찾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한 장으로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주노동복지센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 일어나서 내쫓겨야 되나요? 5분 내로.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위한 강사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실제로 여기 지금 직원들이 식사를 조금 빨리 해주길 원하는 게 여러분들 다 드시고 다 치우고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사님 식사하시고 아니 5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제 시간을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식사하셔야죠. 제가 질문 받을 시간은 그냥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한 게 200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나그네를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다 기록을 했으니까 보시면 내용이 잘 담아져 있을 거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교육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국어 교육 대상은 누구일까요? 남녀노소 다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한국어 필수인데
조금 가르치면 취업하고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그 원하는 만큼 배워라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다음 컴퓨터 교육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점프라는 단체랑 멘토링으로 그 학습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하고요. 이 다음 상담은 다양한 상담, 뭐 임금 체불, 산재, 뭐 가정, 이혼. 저는 정말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그거를 만들어주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목사님이 어떻게 변호사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학교 진학하는 것까지 상담엔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 쉼터를, 여성 쉼터를 저희가 2001년부터 운영해서 정말 폭력으로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또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쉼터. 그래서 나라가 달라도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페이스북을 보면서 깜짝 놀라 이 사람이랑 친했나 하는데 서로 아직까지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쉼터에서 매주 금요일 식구들 모여서 속회를 봅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책을 두루 읽게 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그리고 메시지를 간단히 전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응답을 또 하나님이 정말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좋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5가 귀한 통합이에요. 그래서 본국으로 가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면 좋아서 제과제빵, 뭐 바리스타, 또 그때는 컴퓨터 그 하드웨어 수리하는 거, 뭐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수리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보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그 저희 부천에는 부천시 다문화 네트워크 있고 또 경기도 단위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함께하고 전국 단위로 외노협, 또 외노협은 그 아시아 마이그런트 포럼 인 아시아 그걸로 이렇게 다 있어서 그 점이 좋습니다. 마지막 행사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생각이 드는 이게 아래 자연 속에서 한 거는 2019년에 한 거고 2020년은 취소, 2021년은 이렇게 아리랑을 동영상 찍어서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감리교인이라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캄보디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캄보디아 사람한테는 성결교 선교사님이 와주셨어요. 천호대교인데요. 그래서 그런데도 오시겠다 그래서 부천까지 와주시고 또 이 인도네시아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들어와 있다 그러고 방문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공부시켜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기대가 크고 우리 감리교단의 이런 시작이 아주 깊이 있고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리교단의 국내 이주민 선교학교라는 이 시작이 하나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나라로 보내신 온 세계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귀하게 엮이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